청년부 임원들의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강사님은 지난번에 이렇게 성결 소형 예배 때 몰랐던 사실들을 또 많이 알게 해주셔서 또 많은 생각을 또 하고 기도도 하게 됐는데 또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세빈 집사님 전 울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소장을 또 맡았었고 성매매 피해자 쉼터 원장을 또 지냈었고 지금은 성매매 예방 전문 강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특송이 은혜스러워서 저도 그렇게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뵙고 올해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다들 건강하셨나요? 네, 목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네, 요즘은 이 말로 인사를 대신해야 할 만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말도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머릿속의 지역사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 속에서의 물리적인 공간, 우리 동네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운 대책들을 살펴봐도 예를 들어 안전을 위해서 어두운 골목길에 CCTV나 가로등을 좀 더 밝게 설치한다거나 많이 설치한다거나 아동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바로 요청할 수 있는 지역의 안전 도우미들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경찰들의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잠재적인 그런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텔레그램 엠번방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그 양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안전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에는 전혀 먹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들이 되었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일상생활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범죄도 역시 온라인, 디지털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의 세상도 우리들의 또 우리 아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위험을 얼마든지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이제 앞으로 안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먼저 받아들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타이틀을 제가 한번 적어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이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도 같이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처벌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날 성범죄라고 하면 거의 대다수의 아동 청소년들의 피해가 온라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피해 형태는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며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하는 등의 온라인 환경, 미디어,
SNS 등에서의 모든 폭력을 포괄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온라인상의 성적인 농담, 비하,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의 성희롱, 작게는 외모 품평에서부터 몰래 신체 사진들을 찍어서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공유하는 것들, 또 유포하는 것들, 그리고 음란 사진 합성 지인 능욕이라고 해서 지인의 얼굴을 포르노 사진이나 영상물에 영상물에 합성을 하는 성적인 합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이나 또 성관계나 성매매를 제한하는 것들, 그리고 몰카 등의 불법 촬영 및 유포가 있습니다. 몰카라고 하면 예전에 몰래카메라라고 해서 지금은 이 단어보다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네, 어쨌든 몰카 등의 불법 촬영이나 유포, 그리고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들,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유포하겠다고 또 협박하는 것이나 또 온라인 그루밍, 또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 또 시청하는 행위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분배하는 유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몰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협박이나 강제 등으로 성착취 영상들을 찍은 것들이라든지 또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나 성관계 영상들을 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먼저 보면은요. 지금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90% 이상이 여성이에요. 흔히 우리가 아는 불법 촬영은 몰카라고 해서 여성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구멍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 구멍이라는 구멍은 휴지로 다 막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몰카가 많으면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볼일을 보면서도 못이 너무 깊숙이 박혀져 있다거나 구멍이 뚫려져 있다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혹시나 찍히고 있지는 않을까? 네. 여자 목욕탕이나 탈의실,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신체를 촬영하거나 버스, 계단,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포를 하죠.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교사들이나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 사진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고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순위를 매기고 성적인 희롱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청소년들도 이런 것들이 범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재미로 자신들의 문화인 것처럼 오랫동안 향유해 왔어요. 모텔에 설치한 수많은 몰카들, 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동의 없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P2P 프로그램에서는 국산 야동이라는 파일로 유포가 되었었던 거고요. 일반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들이 몰래 촬영된 것들이 야동이 되어서 음란물 사이트를 떠돌아다닙니다. 그걸 수많은 소비자들이 다운을 받고 시청을 하고 다시 재유포해왔어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촬영기기가 발달을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지만 과거에 우리 사회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성적인 가십거리로 봤을 뿐 이것이 성범죄나 성폭력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의 성관계 영상들이 이렇게 뜨면 단톡방으로 돌려가면서 봤던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이런 것들이 불법 촬영에 쓰이지만 과거에는 디카나 캠코더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됐었고요. 결국에는 여성 혹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자 연령을 한번 보면은요. 네, 조금 깨져 보이는데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40, 50대도 24%라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는요. 어느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법무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11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불법 촬영 범죄 재발률이 75%로 성범죄 중에 재범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낮은 기소와 처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양형 기준이죠. 그러니까 즉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전에 재판을 했던 판사가 형을 낮게 책정했다면 이 사건은 이 정도 선에서 선고를 해야 되는 범죄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서 새로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똑같이 책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텔레그램 엠번방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촬영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을 입어서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0년 9월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합니다. 그 주요 내용이 아동 청소년들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29년 3월형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고요. 국회도 역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소지하고 저장하고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만드는 데까지 여러분 국민들의 탄원서만 33박스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법원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사건은 웹하드 사건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웹하드 사건이라고 해서 예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이 텔레그램 사건이 있기 전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성폭력을 산업화시켰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의 뜻은 동종 유사 산업 기업 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간의 연합을 하는 것이죠. 웹하드라는 업체는 온라인상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기관에서 많은 양의 자료나 데이터 자료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곳에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합니다. 문제는 진짜 필요한 회의 자료나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업로드할 거라고 예상하고 만든 이 웹하드에서 가장 경제적인 이득을 발휘하게 된 것들이 바로 불법 촬영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웹하드 업체에서 이미 업로드된 피행 촬영물들을 긁어 모아서 직접 업로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해 촬영물들을 이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자체 필터링 구조에 대해서도 무력화시키는데 이때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분들께서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가서 돈을 내고 피해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 디지털 장의사가 뭐냐면 인터넷에 떠돌거나 남아있는 개인정보나 기록을 삭제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장의사까지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한편으론 삭제를 해주고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피해 촬영물을 직접 유통시키면서 돈을 버는 카르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웹하드 카르텔 성착취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있었던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화두가 돼서 듣기는 들었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알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맞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성적 촬영물들을 공유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그 영상들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대화방을 개설한 후에 대화방의 등급을 나눠서 공유하고 판매했던 성범죄 사건입니다. 여러분, 입장료에 따라서 대화방의 등급을 나눠서 더 가학적이고 높은 수위의 성착취 영상들을 다르게 제공을 했고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학생에서 청소년들이었다라는 것.
처음에는 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 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알바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유인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신체 사진이나 나체 사진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주기 전에 신분 인증을 해야 되니까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자기 얼굴 옆에다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입금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공익요원이 있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그 친구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들, 이 여성들의 개인정보인 주소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명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조주빈이라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 태도를 바꿔서 이 여성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나한테 보낸 이 사진들 그리고 네 얼굴 사진 내가 다 알고 있고 이것을 뭐 단체 대화방에 유포시키겠다. 사이트에 올리겠다. 니네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그리고 내가 네 집 주소를 알고 있고 학교도 알고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니네 엄마를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실제 현장에까지 불러내서 뭐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시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대화방에 참여했던 가해자 수는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요. 여기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넣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증이라는 면목하에 다양한 종류의 불법 행위에 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잠입 수사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인증된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철저히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작년에 비로소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을 조금만 쳐보셔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화면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네, 혹시 아까 전에 그 화면으로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적발된 이후에 아까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9개월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25명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었고요. 이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만 38개가 넘었어요. 그 안에 참여했던 그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까시라는 닉네임을 가지는 문형욱이라고 텔레그램 엠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도 이제 검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문형욱과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요. 요 조주빈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에서 4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다음 거 넘겨주실까요? 네. 그리고 단순히 대화방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작한 피싱 사이트에 아동 청소년들이 접속하게 한 다음에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에 중학생이나 피해자들 대상으로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도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해서 2018년 9월부터 20년 1월까지 이 문형욱이 제작하고 유포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만 3,762개가 됐었습니다.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익명성과 또 시공간 무제약성, 전파성인데요. 이 텔레그램 사건이 있기 전에 소라넷이 있었어요.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라넷은 단순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강간과 범죄를 모의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유포하는 범죄 사이트였고 적발이 돼서 폐쇄가 되면서 이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음란물 사이트로 앞서 보셨던 웹하드로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흡수가 되면서 재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소라넷과 그 이전부터 불법 촬영물들을 올리고 시청하고 다운받았던 고정적인 유저들, 소비자들이죠. 그들로 인해서 메신저나 음란물 사이트나 플랫폼에 올리면서 헤비 유저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헤비 유저라는 것은 컨텐츠 구매 빈도가 높은 소비자를 말합니다. 중독성이 보일 정도로 빠져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전파가 되는 거죠. 인터넷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번 업로드된 내용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파되는 거죠. 피해자의 영상이 한번 업로드가 돼서 유출이 되면 해당 사이트를 지워도 이미 그것을 저장하고 시청하고 다운받은 소비자들, 이 헤비 유저들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나 이런 비밀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서 또다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 형태로 텔레그램도 소라넷도 운영이 됐고 홍보됐어요. 그 구조는 다음 화면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수많은 가해자들에 의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촬영물들이 몰래든 강제로든 촬영이 되어집니다.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라는 거, 그리고 모텔이나 성매매 업소에서 화장실에서 찍힌 것들,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찍었던 그 성관계 영상들이 웹하드나 SNS나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군가는 소비를 하겠죠. 네, 시청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또 다른 데 또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들이 국가를 넘어 세계가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삭제를 해도 또 다른 시청자로, 유포자로 인해 떠돌아다니고, 이로 인해 정말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과 성범죄의 주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은 일단 성폭력과 성매매 경계가 애매해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한 것을 자발적인 성매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들, 그러니까 성매매에 노출이 된 아동 청소년들은요, 피해자로 분류하지 않고 그동안 대상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면서 형법에 근거해서 성매수자들과 똑같이 처벌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성매수자들로부터 협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더 심각한 피해들을 많이 초래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수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매수자들에게 너무나도 안전한 채팅 어플이 존재하는 거죠.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해서 길들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통해서 친해진 거예요. 이성 간의 어떤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할 수는 있었겠죠. 만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면서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상대방이 내 사진을 요구하거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사진들을 보내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것이 아니라 점점 요구하는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네가 그동안 나한테 보냈던 그런 사진들, 나랑 했던 대화들,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라는 협박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앞서 똑같은 형태로 실제 현장에서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노출이 되거나 이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 온라인 그루밍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고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예전에 속해져 있었던 그런 상담소나 기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를 특성을 받아들이고, 이 온라인 그루밍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결국에 작년에 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아동 청소년 선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로 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동 청소년 선보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동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엔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청소년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상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매수자들과 같이 단속이 되거나 적발이 되면 이 친구들도 처벌의 조건으로 보호 처분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이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위협보다 실제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이번 법을 통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늦은 감도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좋은 성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랜덤 채팅 어플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랜덤 채팅의 특징은 익명성, 그리고 휘발성, 그리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성의 인증 절차가 없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랜덤 채팅을 이용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지역, 주제만 설정을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익명이 보장이 되고요. 이것은 앞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인데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이 더 잘 되는 해킹당하지 않을 그런 우려가 없는 그런 어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텔레그램 메신저였어요. 채팅을 하다가 나가면 그 내용들은 다 사라집니다.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성매매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덕분에 성매매 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어플에 들어가면 캡처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캡처를 하려고 해도 캡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돈을 주고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어플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채팅 어플 중에 하나는 남성이 여성에게 쪽지를 보내려면 돈을 내고 포인트를 결제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에게 쪽지를 보내는 건 무료예요. 그리고 만남이 성사가 되면 그 한쪽으로부터 남성으로부터 택시비를 포인트로 지급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아동 청소년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채팅도 가능하죠. 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채팅 어플 화면입니다. 당시 제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접속했던 채팅 어플에서 30통에 넘는 쪽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화면에 들어가면 조건 만남 성매매가 가능한지 90% 이상이 성매매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쪽지의 내용이었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뭐 혼자 있어? 뭐 해? 만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유도하는 내용인데 결국 말을 하다 보면 결국 성매매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탈바꿈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명목으로 자주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에 단속을 맡고 나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채팅 어플들도 한번 적발이 되면 뒤에 S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이 채팅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신조어의 변화도 있습니다. 채팅 내의 성매매 관련된 용어는 대부분 줄임말이거나 신조어입니다. 이 용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이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의 특징도 있지만 어플 안에서 금지어로 필터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들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생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신조어인데 멀리서 보셔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까이서 보셔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단어가 맞나? 라는 문자가 맞나? 라는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이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화면에 보시는 신조어들도 많이 사라지고 또 다른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용자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네, 그에 따라 온라인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연령은 낮아지고 국적은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 역시도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텔레그램 사건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화하는 이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인 인증 절차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뭐 성인 인증 절차가 생겼다고 해서 또 뭐 다양한 루트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다른 이제 SNS나 방송이나 영상 플랫폼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러한 성매매 카르텔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출된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 그리고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 여성들로 인해서 성을 상품화하고 철저히 수익을 얻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서 보셨던 웹하드나 텔레그램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랜덤 채팅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성매매 업소 알선 사이트가 있는데 이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 수만 무려 70만 명입니다. 성매매 업소 2,393개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 광고비만 1년에 얻는 수익이 86억 원이에요. 여기 계시는 이제 회원들은 활동을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원들의 활동이라 함은 성매매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뒤에 그 여성들과의 어떤 후기를 올리는 겁니다. 네, 뭐 부위별 평가, 여성별 평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 포인트를 제공을 해주고요. 소개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성매매 업소들은 신고를 해서 이 광고,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범죄 조직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매수 고객 명단 DB가 존재하고요. DB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 수많은 소비자들로 인해서 이 성착취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원동력인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떠 있는 광고 배너들이 있는데 그 배너들이 성매매 업소 광고 배너들도 있지만 음란물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스포츠 사이트, 그리고 이런 성매매가 단속이 됐을 때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로펌 이런 것들이 배너로 다 떠져 있어요. 여러분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주는 포인트로 모든 곳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부분만을 보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성 하나로 매 시대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거대한 카르텔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바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네,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도대체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또 언급을 했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성을 소비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음란물 시장과 대중매체 시장과 성매매 시장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음란물의 문제가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음란물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음란물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음란물의 대부분이 실제 불법 촬영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음란물에서 보여지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이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여성에게 절대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하는 것을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관계에서도 보여져요.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것을 남자답지 않다고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동안.
스킨십은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리드하는 거다라고 드라마에서 이런 영화들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알아서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 멋있고 그게 센스 있는 거라고,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손을 잡아도 돼? 안아도 돼? 네. 근데 또 그러면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여성들이 뭘 그런 걸 묻냐고 알아서 하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왠지 모를 그 희미한 미소를 지어요. 뭐 어쩌라는 걸까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해야 여성답다라고 규정 지어왔습니다. 네. 성적인 것에 적극적으로 여성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답지 않다. 너무 순수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규정해왔던 사회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서로 호감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여성들도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스킨십을 하다가 노우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노우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의견이든 몸을 만지는 행위든 서로 묻는 것이 맞습니다.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대중매체 시장이 또 존재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성을 상품화하고 있는,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있는 대중매체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나는 사람이라기보다 상품이라고, 물건이라고 느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매체 시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성을 상품화하는 것들. 네. 드라마나 광고 아이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는, 아주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회 문화와 인식들이 있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받고 시청하고 공유하고 공유하는 야동 문화들, 그리고 성을 소비하는 문화들,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치마는 짧게 입고 다니면 안 돼, 이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잘못된 성에 대한 통념들, 그리고 남성은 이래야 돼, 남성은 울면 안 돼, 강해져야지, 여성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성역학의 고정관념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불편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성산업과 성범죄 카르텔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고, 다양해지는 피해의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처럼 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앞으로 이제 종종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하자는 거죠. 배려하는 겁니다. 신체와 외모에 대한 코멘트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제는 감수성 있게 행동하실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네.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제 외모를 칭찬하는 순간 외모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외모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사이에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해줘서 든든하다라든지 말을 참 조곤조곤 잘하네 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외모가 아닌 것을 칭찬하려고 보니까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고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가볍고 쉽게 그런 말들을 해왔었는지 아마 스스로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네, 어쨌든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과 흐름 가운데 작년에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고요. 십수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법들이 많이 개정이 돼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히 공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들이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 구입하는 행위, 처벌하는 규정들을 새로 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청의 자유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성적인 촬영물,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억하실 게 시청, 소지, 구매, 저장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요새는 다운을 받지 않아도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영상이 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처벌이 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공유한 행위도 이제는 처벌을 받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셀프로 자기가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대상자의 동의 없이 단톡방이든 누구인가든 공유를 하거나 유포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해외 포르노 사이트 경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해외 포르노 사이트 같은 경우도 한국 여성들의 피해 촬영물들이 많이 섞여져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여성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서양 등의 그 외국 여성들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또 의사에 반하는 그런 촬영물들이 많이 섞여져 올라가 있어요.